안녕하십니까. 상악 전치부 파절 치아의 다양한 치료 방법과 그에 따른 치료 증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전 포항공훈치과 원장이고 현재 대구 칠곡지구에서 레오치과의원을 개원을 준비 중인 덴탈아트 코리아 멤버인 서성훈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악 전치부 파절 증례를 가진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 증례인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전치부 파절 증례에서 응급 상황으로 내원을 하게 되십니다. 기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전치부 파절 치아는 평소에 정확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치료했던 첫 번째 의도적 제식술, 발치후 즉시 식립, 심미적 치관 확장술, 컴포트 레지 수복 증례를 가지고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증례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악 전치부 파절 증례에서는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은 5가지로 정하였는데요. 첫 번째, 치관 치근 비율, 두 번째, 페롤 이펙트, 세 번째, 생물학적 폭경, 네 번째, 인접치와 연저직과의 조화, 다섯 번째, 환자의 연령, 즉 수동적 맹출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이에 따른 진단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의도적 제식술, 두 번째,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세 번째, 임상적 치관 확장술, 네 번째, 컴포짓 레진 수복으로 치료한 4가지 증례를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인데요. 의도적 제식술을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증례를 보면서 제가 왜 이 방법을 통해서 케이스를 치료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진 사진인데요. 환자분은 금요일 밤에 넘어져서 앞니가 깨졌다는 주소를 가지고 내원을 하셨는데요. 협측 사진을 보시면 치수 노출이 있는 단순 파절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 사진에는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구개측 치은 연화로 깊게 파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개부 깊은 쪽에 파절편이 위치되어 있어서 제 치료의 계획은 치아를 180도 회전시키면서 교환면 쪽으로도 치아를 위치시키는 의도적 제식술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다음번에 도해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악 전치부가 대합치와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도해인데요. 이 도해를 보시면 상악 전치부 보철에 있어서 상악 전치부 보철 수복에 있어서 구개측 치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개측 치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치료의 예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페롤 이펙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페롤 이펙트는 지팡이나 우산의 끝에 붙은 쇠붙이 부분,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한 쇠고리라고 되는데, 이게 치의학적인 의미로 넘어오면 지네치 피니쉬 라인에서 치관의 잔존 체질이 최소 1.5에서 2mm의 폭과 높이를 필요함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1.5에서 2mm 높이뿐만 아니라 폭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전통적인 의미에서 페롤 이펙트는 합착을 이용한 메탈 포스트가 주가 된 치료일 때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원장님께서 파이브 포스트와 레진 코어를 이용한 접착 수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얇게 남은 치질을 페롤 이펙트를 위해서 제거를 하는 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케이스를 파이브 포스트와 레진 코어를 이용한 접착 수식을 시행하지만 여전히 가능하면 메탈 포스트에 준하게 자연 치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치아를 발치해서 제식을 시행하였는데요. 위의 사진을 보시면 조심스럽게 발치한 사진인데요. 순축에는 많은 치질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설측에 보시면 치은 연화로 파절 라인이 깊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식술을 조심스럽게 시행을 하였고, 여기 보시면 치아를 180도 회전시켰기 때문에 협측에 남아있던 치질이 구개축으로 가고 구개축에 있는 치질을 협축으로 180도 돌려서 위치시켰고요. 방산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렇지만 협측에서도 페롤 이펙트를 위해서 치관 부위로 전체적인 치아 자체를 위치시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2mm가량 위치시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심스럽게 치아를 발치하는 건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치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럭세이터와 페리오톰입니다. 저는 두 가지 기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둘 다 국내에서 제작한 도구와 외국에서 만들어진 기구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제작되는 도구들도 굉장히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가격 또한 저렴해서 대부분 원장님들이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발치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케이스는 위에 사진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가 임플란트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위해서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어떻게 기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치 시 팁을 두 가지를 드리자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변에 사운드한 치주 조직을 위해하지 않고, 또한 치아 자체도 조심스럽게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발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발치의 가장 중요한 팁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주변에 환자 예약이 있는 상태에서 예약 잡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에 약속을 잡으시고, 이런 치료에 있어서 발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발치하는데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리오톰이나 럭세이터를 조금씩 진행해 나가시면 어느 순간 치아가 발거가 됨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비저널 시족 후 3달 후 파이널 인상을 체득하였는데요. 초진 시에 확인해 보시면 전치부 다이아스테마가 있는데, 프로비저널 과정에서 환자분과 상의 후 다이아스테마도 같이 치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페이싱 해결을 위해서 환자분께 무삭제 라미네이트나 다이렉트 레진 치료를 옵션으로 드렸는데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라미네이트보다는 환자분께서는 레진 수복으로 치료를 결정하셨고요.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명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명치 캐릭터나 형태를 잘 표현한 크라운이므로 환자분의 동의를 얻고 세팅을 진행하였고요. 이때 크라운을 제작 시 제가 임상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파절된 치관 파절을 잘 보관해서 랩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라미스트 분들이 치아를 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이고요. 처음엔 스페이싱도 있고 치아가 파절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동명치와도 조화롭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술자 모두 만족하며 치료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증례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케이스인데요. 환자분께서는 음식을 먹다가 앞니가 흔들려요 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순축에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없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구개측 사진과 방사선 사진을 제가 찍어 보았는데요. 구개측 라인을 보시면 11번 치아의 파절 라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치근단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파절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파절 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임상사진에서도 구개측의 이 부분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 또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파절 라인 뿐만 아니라 치아 자체의 루트 길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루트의 길이가 길지 않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절된 치관부를 제거했더니 순축 치은 연화 깊은 하방에 파절편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구개 쪽의 치질이 충분하였으나 하였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아닌 치조골 삭제를 동반한 치관 확장술을 시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로 치료 종결한 사진이 아닌 제가 포토샵으로 만약에 이 케이스를 치조골 삭제를 동반하는 치관 확장술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예측해보고 만든 슬라이드 사진인데요. 동명치에 비해서 치은 라인이 상부로 위치되어 있어서 핑크 에스테틱도 조화롭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폭경 확보를 위해서 치은 절개와 치조골 삭제를 시행해야 됐으므로
치관 치근 비율까지 나빠져서 전체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치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관 치근 비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연치유 예후 평가 시 치관 치근 비율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는데요. 많은 연구에서 치관 치근 비율이 증가할 경우 일종 지렛대 작용에 의해서 교합력이 보다 취약하게 되며 고정성 보출물 수복하기 위해서는 지레치가 최소 1대2의 치관 치근 비율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치근의 형태나 치아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발치를 하였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치관 파절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치아 루트를 보시면 치관 파절편에 협측 치은 연화로 깊게 위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파절된 라인을 보시면 저희가 바이올로직 유디스 확보를 위해서 치조골 삭제를 동반하는 치은 절제를 하였다면 순축에 남아있는 건전한 치조골이 최 5mm가 안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을 치료 계획으로 잡았고요. 보철물의 형태를 감안해서 임플란트를 가급적 구개굽 쪽에 임플란트를 위치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슈퍼본드와 부러진 치관을 이용하여서 임시 수복물을 시행하였고요. 수술 당일 모습입니다. 수술 후 3달쯤 지난 후 임시차를 수복한 사진이고요. 신미성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링커버과 PFZ 보철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도 역시 부러진 치관부를 랩으로 보내서 파이널 보철물 제작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요. 수술 후 5년 팔로업 사진과 치근단 사진을 중첩한 사진인데요. 아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5년 팔로업 사진이고요. 네, 여기 위치하고요. 자, 이 사진을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제가 수술 후 5년 팔로업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만약에 제가 임상적 치관 확장술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진을 포토샵으로 제작해 본 것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게 더 심미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꼭 보존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아의 보존을 위해서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크라운 랭스데닝을 했다면 치아 자체는 보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비심미적이고 치아 주변에 건전한 치조골도 충분히 있지 않은 상황이 되므로 장기적인 예후를 장담하지 못하는 치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치아 자체만으로 본다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보존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치주라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더 치주 조직엔 보존적이고 심미적이며 예후를 보장할 수 있는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미적 치관 확장술 케이스인데요. 환자분께서는 앞니가 깨졌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전에 근관치료 후 크라운 수복되어 있던 치아가 파절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치아가 다시 부러져서 오셨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대합치와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딥바이트라서 구개부 치질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구강 내 사진을 찍고 확인해 보았는데요. 치료 방법의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체어사이드에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첫날에는 응급처치만 해드리고 사진상으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케이스에서는 그날 당일 치료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한 뒤 확인해 보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사진을 보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명치인 22번의 징지발 제니스 높이를 확인해 보면 12번 치아의 크기 크라운을 랭스닝을 한다면 동명치와 적절한 치관기를 맞추면서 치아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심미적 치관 확장술을 치료 방법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임상적 치관 확장술 후 3개월 후의 모습이고요. 파이널 세팅, 보철물을 파이널 세팅하기 전 사진입니다. 파이널 세팅 후 3년이 경과한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 더 치은 라인도 심미적으로 바뀌고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4년 팔로우업을 했고요. 다음은 다이렉트 컴퍼진 레진 수복 케이스입니다. 11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로 운동장에서 놀다가 앞니가 깨졌는데 타 의원에서 여러 차례 레진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탈락하여서 커서 보철 치료를 권유받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시면 치아가 부분적으로 파절되어 있으나 다행히 치수 노출이 없었고, 그러므로 치료 옵션으로는 레진 수복, 부분 라미네이트, 크라운 수복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 11세 여아로 수동종 맹출이 미완인 상태이므로 많은 치아 삭제를 동반하는 보철 치료가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팔라탈 퍼티 인덱스 메소드를 이용한 레진 컴퍼짓 수복으로 치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수동종 맹출이란 치아의 맹출 과정은 크게 능동종 맹출과 수동종 맹출로 구분이 되는데요. 능동종 맹출은 치관이 치조골 내에서부터 교합면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말하며, 수동종 맹출은 치아가 기능적인 교합을 이룬 후 부착상피, 결체 조직 등이 치아 주위 조직이 치근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 11세 여아이므로 능동종 맹출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나 수동종 맹출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아 삭제를 하는 크라운을 수복하였을 때 수동종 맹출이 완료된 후 치은 라인 하방에 보철물 라인이 위치한다면 굉장히 비심미적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레진 수복을 치료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팔라탈 퍼티 인덱스 테크닉을 위해서 실리콘 인상을 체득하였고요. 그 모델을 기공소로 보내서 왁스업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동명치와 유사한 형태로 왁스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구걸부에 퍼티 인덱스를 제작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팔라탈 퍼티 인덱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상을 체득하고 왁스업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은 있지만 대합치와의 관계, 최종 수목물의 형태와 두께도 가늠이 가능하고 구강 외에서 간접법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교합 관계도 좀 더 정밀하고 형태로도 동명치와 가깝게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레퍼런스 포인트를 가질 수 있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초심자들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14번과 24번 사이에 러버댐을 이용한 아이솔레이션을 시행하였고요. 베벨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접착을 하는 모든 술칙에 있어서 가능하면 러버댐 아이솔레이션은 필수 중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격리를 시행하였고 베벨 형성 후 에칭, 본딩, 그런 다음에 구개부 인덱스를 정확히 위치시킨 후 구개부 에나멜층부터 적층으로 레진을 올리게 되는데요. 절단연에도 레진을 올리면 내면 상아질 부위의 특징을 살려서 빌드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이어링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컴퍼짓 레진 레이어링 테크닉이란 자연치를 모방하는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5년에 닥터 DS치에 소개된 컨셉입니다. 자연치 내 외면 구조적인 특성에 맞게 상아질과 범랑질의 레진을 선택하여서 고정성 보철물의 포세린 빌드업과 유사하게 층별로 수복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즉 자연칠 모방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어링 후 일주일 후 체크업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빌드업을 한 부분이고요. 치료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레진 충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는 레진 충전 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쉐이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쉐이드보다는 형태와 외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쉐이드도 중요하지만 형태와 외형을 동명치와 똑같이 재현해 주신다면 쉐이드가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팔라탈 인덱스 테크닉을 이용하시면 초심자들도 어렵지 않게 외형과 형태를 동명치와 비슷하게 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악 전치부 파절 치아의 수복 증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절 증례의 진단 방법으로는 치관 치근 비율, 페를 효과, 생물학적 폭경, 인접치 연저직과의 조화, 수동적 맹출과 같은 연령에 따른 진단 방법이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으로는 의도적 재직술, 발치후 즉시 식립,
임상적 치관 확장술, 컴포짓 레진 수복 등의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악 전치부 파절은 원인과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응급 상황으로 내원하기 때문에 평소에 정확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신다면 심미적이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료한 케이스가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임상에서 유사한 증례를 치료하게 되신다면 이 제 케이스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덴탈아트 코리아 멤버분들을 소개하는 건데요. 앞에 보시는 저희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스승님과 동료분,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케이스를 작업해 주신 소장님이 이 사진에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는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들으면서 혼자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혼자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덴탈아트 코리아에 가입을 하였고요. 거기서 스승님들께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4가지 증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이 익숙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와이프, 그리고 저희 집 아기입니다. 저희 삶의 원동력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치료를 하실 때 물론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 기준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에 대한 치료에 대한 애정을 조금 더 저희가 가미한다면 더 환자뿐만 아니라 술자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상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임상은 심미흡착 틀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무치약 환자분들 정확히 진단을 하고 동쪽 기능 인상을 체득하면 그 인상 체득제를 정확히 랩으로 전달하면 이렇게 심미적인 덴처가 완성이 되고요. 그 심미적인 덴처를 구강 내에 정확히 시적을 해주면 환자분이 기능뿐만이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회복하는 덴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딜리버리하는 날인데요. 왜 심미흡착 틀니인지 보여드리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한 입 더 드셔보세요. 잘 씹힙니다. 뜬금없이 심미흡착 틀니를 보여드렸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심미흡착 틀니로 다음번에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 증례가 원장님들께서 원내에서 치료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